골방 청춘들의 본격 지역 민심 방송, 귤 까는 방송, 귤팟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귤 까는 방송 빼빠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 오늘 멤버들 풀가동입니다. 예, 광주바닥의 임씨입니다. 예, 싹이 나지 않아 슬픈 감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입니다. 네, 맨발로 나갔던 맨발과 정신이 나갔던 이코님이 드디어 다시 다 모두 출석하셔서 오늘 멤버들 완전체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방송 함께 도와주시는 육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한 방송 시작해 볼 텐데요. 이발하셨어요? 아, 예, 예. 이발하고 처음 방송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예. 이발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이렇게 방송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머뭇거렸잖아요. 왜 이발 이야기 더 해야지. 피해가려고 그래. 이발 얼마 주고 했는지 알려줘? 아니, 한 군데에서 자르세요? 예, 저 학교 근처에서 잘랐어요. 저 일하는 곳 근처에. 항상 다니시던 곳이에요? 원래, 아니요, 바꿨어요. 왜, 아니, 미용실 이렇게 취조하듯이 물어봐요, 취조하듯이. 아니, 인상이. 아니, 그러고 보니까 빼빠니 이발 필요하네. 아, 보니까 네. 이발이 필요해. 하여튼 오늘 이발하신 느낌이 물씬 나기도 하고, 또 맨발님이 인상이 되게 짱구 아시죠? 짱구를 많이 닮았는데, 오늘 그 외모가 도드라져서 이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시작부터 기운이 좀 빠지네. 근데 점검하실 게 있다고요? 아, 정정할 건 아니고, 그때, 저희가 자료 보고 얘기하다가 틀렸던 게 있어요. 지난 회차에서. 학교 이야기 하다가, 초등학교 개교가 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확인해 봤더니, 소속 초등학교가 1896년 개교했고요. 중앙초등학교가 1945년 개교했어요. 두 학교 사이 격차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보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둘 사이 1년 차이밖에 안 나는 자료였는데, 어찌된 영문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공적기관인 광주광교육청의 자료가 잘못됐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공적기관 비판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안 하고. 맨날 비판하는데 예. 근데 저는 왜 잘못됐는지도 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자료 찾다 보니까 네이버에 나와 있는 자료가 틀렸어요. 네. 아, 그럼 네이버로 그냥 단순히 검색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연역이 제대로 돼 있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틀렸다 이렇게 봤는데 저도 개교년도 같은 걸 외우고 다니진 않아서 바로 정정을 못 해드렸어요. 교육청도 네이버 보고.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 어쨌든 귤팟이 공적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는. 아니, 맨발이 자기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적했잖아요. 이거 이상하다. 네이버를 이겼어. 그런데 다시 점검해 보니까 이제 자기 말이 정확하게 맞다라는 걸 이제 지금 여기서 확인해 주는 거지. 그냥 자기 수액인 거예요. 수액.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수액 아니고요. 수액을. 영어 수액을. 네, 그렇습니다. 수액이 맛있는데. 수액이요? 고로쇠 수액? 고로쇠. 체리 좀 지나보세요. 오늘 산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빨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광주바닥 임씨의 뉴스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발 효과음과 함께 잘 맞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광주바닥의 임씨입니다. 오늘 광주 1일 브리핑 광주바닥 소식 3가지 전해드릴 텐데요. 예. 해? 한 번도 아니, 난 넘어가는 날이 없구나. 와. 아니, 나는 이상해. 그러니까, 이걸, 희한하네. 이게 성격 문제인가? 자, 일단 가져온 소식 이야기해도 돼요? 네네. 허락 좀 그만 받다. 아니, 개그맨 중에 말 더듬는 김현철이라고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야. 이게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거야.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내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진행이 돌아가고 있어. 원활하게 좀. 알았어요.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소식은,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이 광주가 될지 전남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전공과대학, 그러니까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라는 이 공약이 지난주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지난 9일날 이 더불어민주당 강주시당의
추미애에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광주공대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전력 관련해서 한전공과대학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나주혁신도시나 아니면 지금 빅그린 산단인가요? 등등 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보충하겠다라는 뭐 그런 계획인 건가요? 공대를 만들겠다는 대학을 만들어야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나 포스크 그 네, 포항공대 네, 같은 포항공대 같은 거. 네, 이제 에너지 분야의 어떤 특화된 뭐 연구 중심 대학을 뭐 만들어 보겠다. 캡코텍. 네, 네, 캡코테크. 네, 맞아요. 그런 걸 이제 광주나 전남 쪽에 이제 만들겠다는데 이게 계획상으로는 2020년까지 5천억 원을 들여서 한국전력이 이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소식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한전공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사실 굉장히 둘썩거리고, 그러니까 술렁거리고 있어요. 왜요? 이게 나주 혁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집값 오르겠다. 그렇죠. 그리고 투자해야 될 땅이 어디 있겠냐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많이 돌고 부동산 업계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오늘 뉴스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여기에서 서로 그 공과대학을 가져오려고 지금 작전이 시작됐어요. 활동이 시작됐고 광주시는 이 나주가 됐든 전남이 됐든 광주가 됐든 일단 적정 이 용역을 줘서 적합한 지역에 대한 연구가 된 다음에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주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확정적으로 나주시에 한전공대가 들어올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막 부풀리고 있죠. 약간의 더 기대 섞인 그런 건데 이게 민주당하고 그 간담회를 할 때 강인규 나주시장이 호혜원 부지를 제안을 하면서 이게 사실 광주시가 이게 별도로 그렇게 언급을 안 했거든요. 윤장현 시장이 그 오전에 간담회 할 때도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게 그 강인규 시장이 호혜원 부지가 어떻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면서 거기 이제 신정훈 이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 화순 지역위원장까지 나주시가 적정하다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광주시가 이제 가만히 지켜보서는 안 되겠구나 좀 이렇게 좀 나섰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 이게 국립대예요, 사립대예요? 한국전력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이면 국립대적 성격을 가질 것 같은데요. 포항공대도 일단은 사립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게 한전에서 일단 설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단 성격, 기능 자체는 뭔가 그 에너지밸리라는 어떤 뭐래 국책 사업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아무튼 지역의 그런 어떤 산업 인재 육성 관련한 부분들을 이 한전공대에서 중점적으로 하겠다. 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 좀 공적인 걸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저기 돈이 한전에서 나오냐 국가 예산에서 나오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한전에서 설립자분이. 나오겠지만 그 제반 여러 가지 이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이유는 그러니까 한전공대 이것은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공약 중에 하나인데 지금 광주시도 그렇고 광주시 교육청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호남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빨대를 꽂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잠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호남 공약으로 말했던 걸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는 거, 그거 있고요. 한전공대 설립하겠다라는 거 있고, 광주공항 이전도 있고, 이 빅그린 상단의 미래형 자동차 산업밸리 구축한다라는 것도 있고, 빛가람 혁신도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2.0 시대 선언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거든요. 이게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공약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꼭 또 이것으로 어떻게 들이댈 데는 없는지, 아무튼 뭐 이런 거 나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 광주시의 윤장현 시장도 이번에 재밌는 보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언론사에 배포를 했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도 자료 일부 내용이에요.
광주에서 부는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민선 6기 광주에서 시작된 혁신적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세상을 바꾸는 태풍이 되고 있다. 이른바 광주형 바람이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와 청년 정책이 전국화되고 있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받아안고 있다. 어떤 신문 기사가 있었냐면 광주형 일자리를 문재인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이게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그 인기 상승하는 인기에 기대가지고 이 광주시도 그렇고 지금 막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말이 안 되는 게 같은 정당 소속이잖아요. 같은 정당 소속의 그 지방정부 광역시도 단체장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당에서 받아안고 고민해볼 수 있죠. 근데 너무 자의식이 충만한 형태로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지역의 시민사회나 이제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이제 뭔가 시행정이 너무나 자의적인 보도자료나 평가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역작용이 더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부족하고 네, 광주형 네. 일자리가 뭐 자리 잡았는가 이것도 평가해봐야 될 일이고 그것이 또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과 같은지 이게 다 네. 문재인 작동하는 정부 부분이. 그리고 저기 광주형 일자리 3억 추경 편성했다는. 네, 3억이에요, 3억.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예. 윤장현 시장 이렇게 수액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알량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홍보한 게 광주형 일자리 이게 이번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추경 그 통과 때문에 그 추경에 광주형 일자리가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되게 크게 뭐가 많이 추가된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잖아요.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 3억이에요. 3억. 추경의 예산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들어간 것이 3억 뿐인데 마치 이제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가 이 전국적 문재인 정부가 그걸 받아안고 이거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시키고 있다. 그만큼 윤장현 시장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대단한 거였다. 세계를 바꾸고 있다.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윤 시장이 이달 말 정도에 이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뭔가 아무튼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을 지금 작업을 광주시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보도자료가 지금 매번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진실규명, 5.18 진실규명 정신계승 박차, 뭐 이런 자료들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난 방송에 우리 감자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 윤장현 시장이 재선을 노리기 위해서 두 가지 큰 이 그물망을 설치했는데 하나는 바로 5.18과 관련한 이 진상규명과 대응 뭐 이런 사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광주형 일자리였거든. 그러니까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이 그물로 뿌려져 가지고 이 그렇죠. 시민들을 네. 낚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문은 안 됩니다. 그물에 한 명도 안 낚일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낚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다루는 내용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니만큼 그 광주 시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이제 점검되기도 하고 또 이후에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3주년 관련된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의 광주시의 3년간의 어떤 주요 내용들이나 윤 시장의 주옥 같은 행보를 한번. 네, 이런 것도 점검해볼 기회는 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중공대 이야기를 좀 더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한중공대 관련해서는 보통은 이제 공약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정책이 추진될 때는 기존에 이것들을 원하고 있는 지자체나 어떤 이익단체가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약화되기도 하고, 또는 정치권이 그런 어떤 시민사회나 이익단체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서 공약을 개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근데 한정공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치권이 어떤 호남에 대한 그 어떤 공약을 개발하고 구상하는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정치권발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좀 나쁘게 해석하면 대안철수 전략 아닙니까? 뭐 비슷할 수 있어요. 네. 예, 그 시점에 제출된 그 내용인데 이제 한전 입장에서도 사실 그게 뭐 나쁘거나 뭐 반대할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건데
오히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같은 정당이지만 나주와 광주 사이에서 일종의 줄다리기 형식으로 지금 공대 유치 작전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 말했던 신정훈 위원장 같은 경우가 나주 전 시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주로 이걸 유치해 오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작업들을 지금 포석을 하고 지금, 있고, 네. 이게 약간 패키지인 게 뭐 전남에 이낙연 지금 총리가 있을 때부터 뭐 이렇게 조한익 사장하고 같이 있었다 이 이렇게 부분을- 하면서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오히려 광주시는 말만 한전공대 얘기를 써먹고 의미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전혀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나주 입장에서는 대학교가 하나 설치된다는 건 되게 큰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관련해서 이제 고등학교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되고, 혁신도시 안에 공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뭐 기반 시설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다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여서 신정훈 위원장은 이걸 패키지로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한전공대를 나주로 유치해달라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에서의 한전공대 패키지 정책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지금 광주시로서는 좀 위기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아니, 근데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전공대라고 하는 게 나주에 오냐, 광주에 오냐 이걸 떠나서 사실은 이제 광주의 정치인들은 당연히 광주로 오길 바랄 것이고, 그게 이제 시민들한테 어필하는 방법이니까 나주의 정치인들도 당연히 나주 쪽으로 유치하려고 할 것인데,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한 그냥 막연한 기대치이냐, 아니면 여기 지역사회에 새로운 공대가 와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무튼 땅 파기 시작하면 뭐든지 좋은 거거든요. 이런 마인드로 한전공대도 취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지금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학을 어떤 기능을 할 거냐, 어떤 좀 역할을 해야 되냐보다는 이 대학 설립으로 인한 효과를 아무튼 서로 가져가려는 좀 네, 그런 그렇죠. 주도권 다툼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이것도 이제 토목인 거죠. 잘못 흐르면. 그래서 이게 2020년 혹은 2021년까지라고 지금 발표가 된 거니까 이대로 바로 진행이 되면 시간이 3년 그- 안에 가능하다는 네, 거죠. 시간이 굉장히 짧죠. 건물 지을 시간만 있으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국제 원자력 대학원이라고, 원자력 대학원 대학이라고 설립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수도 공고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전의 영업 활동이나 뭐 연구 활동, 인력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서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실제 그 한국전력이 운영했었던 교육기관에 관련한 평가 또는 운영의 뭐 한계, 장점 이런 것들이 점검되는 가운데서 그 교육기관 설립이 함께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이제 일종의 어떤 것을 유치하는 정도의 이해관계만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 물론 한전공대가 와서 어떤 위치를 점할지는 모르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또 이것들을 어떻게 어찌 보면 재구조화해야 될지 그런 거 분명히 고민일 거예요. 근데 이게 악의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학교를 좀 줄여가고 학생 숫자도 좀 줄여가고 대학을 모두 지나갈 필요도 없고, 이런 흐름으로 가면서 지역 정책은 따로 공과대학 하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따로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전공대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제 대학 하나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서는 계획들이 좀 함께 수립돼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이게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을 에너지 혁신 밸리화 하겠다라고 하는 큰 공약 안에서의 공약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미래형 자동차 네. 산업밸리, 네. 이게 미래형 자동차 요거는 전기 자동차거든요. 네. 전기 자동차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게 좀 이제 이야기를 맞추면 다 맞춰지는 것 같아요. 뭐 다 산업이니까. 지쳤어요? 벌써? 아니요.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다음 가지고 온 이야기는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의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을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아 문화원에 직원들이 한 160명 정도 있는데, 이 7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에 근로계약이 끝나가지고 업무 공백이 한 달 동안 생길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설명해 줄까요? 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다 안 치고 들어오지? 아니, 내용. 네. 그래? 알았어. 전반적으로 아까 다들 관심 없는 내용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
설명을 좀 더 설명 이상하게 해가지고. 네, 네. 알았어요. 더 열심히 설명하겠습니다. 현황만 이야기하지 말고 현황 네. 이면에 있는 얘기까지 하자는 아니 근데 헤드라인만 읽지 말고. 헤드라인을 읽으면 그거에 치고 대해서 들어와라, 막 그렇지. 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야. 아니 또 들어가면 괜히 또 들어가면 또 들어갔다가 네. 뭐라 하니까. 말 못하게 한다고. 뭐라 할까봐. 어구. 알겠어요. 나 잠깐 이것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160명 가운데 70명이 근로계약이 만료되니까 이 70명이라는 이 파트는 다 지금 중지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놓인 거죠. 지금 아시아문화원의 비정규직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0개월 이 정도로 이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비정규직들인데 이 지금 채용 공고를 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7월 한 달 동안은 70명 가까이 되는 이 비정규직의 일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방법이 지금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 그 문화전당이 이게 그래도 명색이 정부기관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 전당을 운영하는 어떤 아시아문화원이 준정부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조직이 이렇게 뭔가 비정규직으로 인력이 채워졌고 그들의 어떤 근로계약이 이런 식으로 업무 공백 우려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정말 이 민낯이 정말 부끄러운 건데 이게 사실 문화전당이 박근혜 정권 때 원래 그 문화전당 운영 조직이 한 400명 정도로 연구 용역 결과로 나왔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권에서 이걸 엄청 크게 줄여버렸거든요. 이제 정종섭 행자부 장관 있을 때 이 직제안에 대해서 되게 좀 이제 광주시에서는 좀 원한대로, 그러니까 400명 그때 원래 규모대로 좀 돌려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정규직 인원이 되게 많이 줄어버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정규직들을 많이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저번에 안 그래도 박혜자 전 의원이 민주당 그때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좀 건의를 했었는데. 이 직제 규정 자체가 지금 대통령 시행령으로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2.0 그리고 뭐 아무튼 사업의 어떤 정상화를 약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부터 좀 뭔가 바로 잡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전당이. 그러면 2.0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 1.0은 버그였다 이런 거 있죠. 박근혜 바이러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전당도 사실 그 중에 그렇죠. 네. 희생을 당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실제. 그러니까 원래는 훨씬 더 많은 국가 예산을 받았어야 됨에 불구하고 이것이 창조 문화 관련된 융성 무슨 벨트 만든다고 거기로 돈이 깎여가지고 글로 다 가본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이름도 못 쓰게 하려고 막 그랬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공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아시아문화 전당 2.0 시대선언 뭐 아무튼 이런 걸 한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아시아문화전당이 원래 이제 만들어질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3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거다. 36,000명? 36,000명. 2달씩만 일하면 금방 할 수 그리고- 있잖아. 2조 7천억 원이 넘는 이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 이거를 한번 개박사를 한번 나야겠다. 이 경제 유발 효과랑 인원 이거 하는 거. 그거를 지금 하는데 어디에요 도대체? 그런 연구를 이게 받아가지고. 다 광주시나 아니면 정부 기관에 그 빨대를 꽂고 있는 연구소 그런 데 있잖아요. 외주 거기에 영역이 있겠죠. 외주 영역을 거기다 줘. 광주전남 연구원 같이 어떤 정부에 속해 있는 연구기관.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뻑하면 2조고 뭐 3조고 이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은 정해놓고 딱 그대로 네. 맞춰서. 2조를 한번 씌워보고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동전으로 시게 해야 돼. 다 그런 10원짜리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용 이런 창출 효과가 엄청 있겠네. 이런- 10원짜리로 2조 쉬면. 이런 영역을 발주할 때 공무원 그리고 그 업체 그리고 연구원 그러니까 지금 광주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역을 수행하는 이 연구기관 여기들이 다 처음부터 이 틀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료도 만들어내고 짜고도 하고 그런 건 이제 흔한 일이지. 흔한 일인데 이제 짐작만 할 뿐이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 이거는 그렇죠. 뭐 취재를 넘어서 수사를 좀 해봐야 될 일들인 것 그런 같아요. 사람들은 연구 결과 내놓을 때 자기들 이름하고 아무튼 못 박아가지고 안 되면 걔나 어떻게 책임질 건지 예, 예. 뭐 아무튼 맞아요. 선서시켜야 될까.
그래서 그러니까 광주시 지하철도 마찬가지야. 사실 맨 처음에 그 지하철 이용할 사람들을 엄청나게 부풀려 놓고 나중에 이 얘기 저번에 한 것 같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이 올해 예산이 680억 네.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넣고 보면 단위 사업별로 가장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은 좀 줄긴 줄었죠. 예. 줄어서 680억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원래 그 단계별로 아시아문화전당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것이 후퇴한 거지.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단계를 잘 밟아 나갈 거고 예산도 늘어갈 것이기 때문에 680억 이상의 어떤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잠깐만 이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아시아문화전당이나 아무튼 뭐 아시아문화원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었냐 그동안 이 비정규직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에 경비 노동자를 12명 잘랐고 예. 올해도 지금 3명인가 4명인가를 지금 또 잘라가지고 부당하게 잘라가지고 지방고용노동청 거기에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 그 노동청에서는 그거 잘못됐다 부당해고다 나오는 판결이 내렸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이. 아무튼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원래 문화전당이든 아시아문화전당이든 전체적으로 필요했었던 인력이라고 하는 규모가 있었고 그게 이제 총 400여 명 정도의 규모였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정규직 TO예요. 근데 그 정규직이 400명 정도 필요하다라고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반도 안 됐거든요. 지금 100몇십 명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그 정도의 정규직 직원 티온만 확보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다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그렇죠. 채웠고 그분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계약이 만료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계약 기간 만료로 일을 그만둬야 되고 실제 이제 아시아문화전당 현장의 분위기도 술렁인다고 해요. 예를 들면 본인의 계약 기간이 끝났을 거로 알고 있고 또 연장의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니까 다른 일들을 준비하거나 뭐 시험 준비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없어다고 하고 사실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해서 유치하고 뭐 진행하고 관련된 특별법 만들면서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호남이나 광주의 중요한 어떤 성과로 이야기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안정적인 고용과 관련된 문제라거나 예산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 왜 만들었냐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그것도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네. 이제 아시아 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광주에서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는 브랜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금 이따 뭐 아시아 문화 관련해가지고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시아적인 게 뭐냐? 문화는 또 뭐냐? 아무 설명도 못하고 그냥 건물만 박아놓고 지어놓고 그다음에 뭐 경제 효과가 몇 조다 해놓고 사실 고용은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아까 이제 그 말하는 것 중에 이제 뭐 예산이 부족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그 후퇴됐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5.18 재단 옛날에 그 짚어본 것처럼 고용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들 머릿속 기본적으로 잘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이제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 때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핑계들은 지금까지 계속 되었는데 실제 그 운영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는 많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광주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들도 그렇고 이 예술 창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정부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났으니 이제 실제 이제 그런 핑계들은 이제 전혀 이제 근거가 없는 게 이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왜 만들어졌냐, 만들어진 게 맞냐, 이게 광주가 무슨 아시아 문화의 중심 도시냐,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게 만들어졌으면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는 다음 단계 질문으로 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광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도 그렇고 ACC, 그러니까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 성숙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깊이 있는 대화는 여러 번 뭐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다고 하지만 어떤 합의점을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청 보존 문제도 지금도 계속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콘텐츠도 그렇고. 슬로건하고 저기 실제 내용하고가 안 맞으니까 계속 스텝이 엉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슬로건 자체에 대해서 행정을 맡는 사람들이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시아 문화, 뭐, 그래, 뭐, 이왕 생긴 거 키워야지라고 말하지만은 아시아 문화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키울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좀 힘 빼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뭐 이런 생각을 지우고 나서 플랜을 좀 새로 짜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도시도 정치적 안정성하고 경제적 안정성 없이 문화적으로 융성할 수 없거든요. 근데 광주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은 국면이니까 문화를 컨텐츠화해서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더 발전해보자 이런 건데 사실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건 예술일 텐데 이 예술은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드러남이지 그것을 다시 컨텐츠 삼아가지고 뭐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를 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광주와 호남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담론이 있어요. 하나는 애향,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 고장 이런 담론이 있고 다른 하나가 의향, 이 불의에 저항하는 도시, 불의에 저항하는 남도 호남, 호남 의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요것이 훌륭한 정신이지, 훌륭한 정신인데 이 의향과 애향을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업화하려는 시도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60년대 뭐 그때부터 계속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애향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잭팟을 터트린 게 사실은 아시아 문화 중심도 이 문화전당 이거지. 요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아 문화라는 건 너무 이거를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 저기 뭐 음식점 이런 데 이제 다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아시아 문화 음식 중심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발한다라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 전당 보면 가장 기분 나쁜 게 그래서 조금만 걸어봐 광주극장 있어요. 기분이 나. 아니요, 광주극장은 망해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맞아요. 망해가고 있는데 예술영화 틀어주고 그런 데는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막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작년이었나요? 광주극장 80주년 행사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야말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다. 지금 전국에 있는 가장 큰 스크린을 광주극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극장으로서는 가장 커요. 거기에 이제 태국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 와서 이렇게 상영회 하고 GV 하는 거 봤는데 태국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큰 스크린 갖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없다. 그 낡은 스크린, 물론 최근에 스크린 교체하긴 했는데 그걸 지켜내는 게 정말로 중요한 문화적 가치고 유산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는 연간 지원액이 6천만 원이던가 그거를 또 거부했던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거든요. 작년에 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600억 쓰는 곳하고 한 그렇죠. 연간 몇 억만 줘도 잘 운영할 수 있는 정말 문화적 자산이 있는 것하고 이 비대칭성 이런 게 지금 우리 슬픈 광주극장 후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사랑해요, 홈페이지 광주극장. 들어가시면 그 CMS 후원을 할 수 있는 그 칸이 있어요. 거기 가셔서 꼭 CMS 후원 좀 해주십시오. 결론은 광주극장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다. 네, 오늘 네. 너무 좋네요. 광주극장이 현재 광주형 문화라는 거예요. 네.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는 광주극장은 피준규직들하고도 굉장히 다 친해요. 알바생들끼리 굉장히 친해. 네. 꿀알바. 맞아, 꿀알바죠, 꿀알바. 저희가 광고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홍보하게 되는 첫살인 것 같습니다. 네. 광주극장 광고를 저희가 그냥 만들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길판에 광고를 넣기로 하고, 오늘 이 문화전당권을 다뤘던 이유는 사실 이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점검을 해봤던 건데, 사실 이 아시아 문화전당과 관련한 이 광주의 문화 뭐 예술 관련된 정책 또는 전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관련해서도 분명 문제가 있고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저는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매회 비정규직 관련된 문제를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대부분 공적 기관이거나 그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또 이 문제가 계속 터져요. 뭐 학교라거나 재단이라거나 아니면은 오늘과 같은 전당이라거나. 그러니까 이 공적 영역이나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 안에서도 이 노동 고용 문제에 관련한 어떤 일종의 원칙이라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조차도 구체적 대안이나 내용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이렇게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태풍이 돼가지고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다 아직 폐허로 만드는 거 아니야? 문화전당까지는 못 갔어. 거기는 국립이래잖아. 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시가 그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었던 내용을 중요한 시정의 홍보로 삼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수많은 광주 지역만 하나더라도 수많은 이 공적기관 안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들이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점검되고 확인돼야 대통령이 새로 뽑힌 마당에 이제 비정규직 없는 일자리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빨리 차 빼주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헤드라인만 입고 가다가 일단 이 사립비리 사학비리와 관련해가지고 이용아 씨 이제 다른 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대광여고하고 서진여고의 통학로가 지금 하나 있어요. 이 통학로가 하나 있는데 이 통학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토지 반환 신청 소송이 걸려 있어요. 지금 통학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온 거죠.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대광여고하고 서진여고의 홍복학원의 실소유주 이용아 씨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9년 징역형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용아 씨와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지금 소송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그 앞에 그 서진병원 부지가 있어요. 그 구 서진병원 부지가 있는데 서진병원 안 지었죠. 짓다만. 네, 안 지었죠. 네, 짓다만. 짓다만 그 흉물 같은 그런 건물 네, 있잖아요. 오래됐죠. 네. 이것을 이용아 씨가 이제 감옥에 있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 원래는 같이 그걸 받으려고 했어. 그 뭐죠? 경매 낙찰? 경매. 급해 지금. 경매를 받기로 마음이 급해서 그래. 차가 지금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어. 딱지 붙어 물었어. 경매를 받기로 이면 합의를 봤었어. 근데 이용아 몰래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이걸 경매 받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용아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 이제 소송전을 시작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소송이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되지만 이후에 결정이 날 텐데 잘못하면 이 대광여고하고 서진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상황이에요. 통학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통학로에다 이제 가처분 신청을 걸어놓은 거죠. 걸어놓은 건데, 네, 그 가처분 신청이 사실 이제 기본 재산에 관련해가지고 내지는 이제 학생들 교육권 침해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 있게 발효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부동산 문제가 학생 교육권에 관련된 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데까지 발전했다는 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인 거죠. 그렇죠. 이 최대의 피해자는 사실 이제 대광여고 학생들이고 서진여고 학생들인데 이용아 이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학비리와 관련해서는 사학비리 백과사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대단한 굉장히- 인물이죠. 당대에 학교를 몇 개 세웠다고요? 그렇죠. 이 8개인가 9개인가 지금 대학, 되어 고등학교 있는데, 포함해가지고. 네, 대학이 한 6개 정도 되고 고등학교도 한 2-3개인가 있는데 지금 서진여고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학과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용아 씨가 허락을 안 해줘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재작년에는 그건 이제 이용아 씨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 재단 파행 때문에 관선 이사들이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계속 발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용아가. 그렇죠. 네. 감옥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힘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용아 씨가. 감옥에서도 한 번 맞아불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맞아가지고 병원 실려갔잖아요. 누구한테 맞아요? 그 같은 재소자한테. 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해서 그때 이제 그게 병보석 신청했다가 한번 이제 취소돼서 재수감 당한 이후에 갑자기 폭행을 당해가지고 전남도병원에 입원.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잖아. 보석 신청해가지고 나왔어. 근데 또 다시 들어갔어. 아니, 이게 뚜렷하게 어떤 자기가 경제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돈을 번 흔적이 별로 없는데 학교를 8개 만든 인물이에요. 학교로 돈을 벌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인물이에요.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등록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하나 또 늘리고
네. 거기서 모아가지고 또 늘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 덕후? 그리고 그거 동의 어떻게 김선달이에요. 동의 김선달.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학교 깡이라고 이야기해요. 카드 깡이 아니라 학교 깡. 아, 배우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돌려막기를 하는 거야. 와, 쓰레기. 아, 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는 학교 교사였어. 고등학교 교사였어. 근데 목욕탕 사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대박 났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대왕요고를 만들고 경신요고가 아니었나? 서진여고? 서진여고. 서진여고 대박 났다는 말고 것도 좀 더 살펴봐야 돼요. 그게 충분한 돈을 어떻게 벌어서 하면 학교를 목욕탕으로 대박 나지? 학교를 때려 지은 게 잘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은 돈으로 어떻게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그렇죠. 중간중간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옥천여상. 아. 그러니까 그 옥청여상이 이제 지금 서진여고. 서진여고잖아요. 지금 서진여고로 이름이 됐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재밌는 사람인데 2011년까지 7개 학교법인하고 8개 사립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와우. 네, 대단한 사람이고 그 학교에 있는 교사들한테 대출 받으라 해가지고 그 돈으로 빌려주라 해가지고 안 갚아. 그렇게 한 거예요. 사기꾼이네. 그런 식으로 돈을 33명한테 24억 빌렸다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횡령을 해야 되잖아요. 횡령을 해야 되는데 공사대금을 횡령으로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아라는 사람이 이 가지고 있는 학교 홍복재단 학원에 이 소속된 학교들은 10년 가까이 공사 중인 데가 많아. 계속 병원? 공사, 예. 공사를 공사도 하면은 마찬가지고. 학교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오죠. 그렇죠. 네. 이런 돈들을 받아야 되고 또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공사하는 현장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공사가 10년 동안 계속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냥 아시바 걸어놓고 사진만 찍고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서남대학교도 사실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요 문제가 많거든요. 서남대 의과대학 만들어 놓고 학생들 뽑을 때 엉망진창으로 돈 받고 막 해가지고 학생들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남대 의대를 없애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남대 의대도 없애야 되고 서남대도 없애겠다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교육평가를 정부 인증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또 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학교들을 없애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학교를 만들 때 돈 낸 거 출자금 있잖아요. 그게 법이 바뀌면서 설립자한테 그게 가게 돼 있어. 그 법 개정을 알고 없애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돈 받으려고요? 네. 꼼꼼하다. 그 돈을 다시 받아먹으려고. 아,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 정말 매력적이지 그러니까 않나. 참 성실하고 명민하죠. 참, 예. 그래가지고 학교 돌려막기가 이제 이용화에서부터 그 기술이 이제 보여준 거지. 학교 깡이라. 창시자. 응. 학교 깡의 창시자 이렇게. 아무튼 지금은 이 진역에서 이제 썩고 계시는 분이신데, 나이가 많으세요. 70대 이상 되신 80 넘지 분이신데. 않았어요? 지금 이제 80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77세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분 때문에 광주와 이 전북 이런 쪽에 이제 이 학교들이 분포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튼 그러는데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라 이 사람이 나중에 한번 다루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2013년에 병보석을 신청해놓고 무슨 수술을 받았는데 구치소 CCTV에 팔굽혀펴기 하는 게 찍혀가지고 아이고. 아니 병보석을 아프다고 병보석 쌍꺼풀 신청해놓고 수술 아닌가요? 쌍꺼풀 수술? 혈장 확장술? 이게 뭐야 이번 일주일이면 됐는데 이걸로 뭐 아무튼 병보석 신청했다가 또 처음에 이거 법원을 처음에 받아줬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CCTV에 팔굽혀펴기 하는 게 걸려가지고 또 뭐도 했었냐면 이 양반이 진역에 가 있잖아요. 진역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 학교 그 교장한테 편지를 보내. 나무 하나도 제대로 손대면 죽는다. 그런 식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요. 아무튼 이 학교계의 부루마블. 이분들 나중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다음 소식 한번 해보죠. 이제 다음은 전가요? 예. 다음은 감자입니다. 일단 광주역 소식부터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아니, 광주역이 그동안에 수년 동안 이제 그 KTX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KTX 진입이 이제 끊긴 뒤로는 이 역을 놔둬야 되냐 없애야 되냐로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아무튼 대선 과정 거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안이 제시된 게 광주역하고 그 철도를 지하로 내려버리자.
송정역까지 한 16km 정도 되는데 이제 0.5km 정도만 이제 어쩔 수 없는 구간만 빼고 지하로 내려버리고 그 지상에는 뭐 푸른길 공원이 지금 끊겨져 있는데 그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공원이나 거점 시설 뭐 이런 걸 만들자 좀 이런 이제 그 공약안이 이제 제시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그 예산이 규모가 되게 커요. 일단 그 광주역과 직접적으로 그 명시된 공약은 아시아 관문 조성해 해가지고 5천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또 아시아 또 나왔어. 네. 와우. 그놈의 아시아 광주역이. 근데 이 사업에는 사실 이 5천억짜리 사업인데 여기에는 지하로 넣는 사업이 없어요. 근데 그 지하로 넣는 사업이 어디에 있냐면 광주 대구 내륙 고속철도 이 사업에 광주역 지하화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네. 광주역 지하화 관련해서는 이게 한 2조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까지 고속철도를 잇는 데는 한 4조 얼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6조 한 9천억 정도가 비용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 공약이고 아마 뭐 추진이 그 되기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또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광주시에서는 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타당하냐 아니냐 이제 경제성, 효율성 이런 걸 따져보는 건데 그 조사를 좀 면제받는 것까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특히나 이제 그 아까 대구하고 고속철도 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 방안으로 제시를 해서 대구하고도 뭔가 공조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업이 근데 지켜봐야 될 게 이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당장 한 5년 안에도 이게 가시화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2021년부터 30년까지 그 4차 그 국도 철도망 계획 여기에 지금 이 계획을 반영하려는 게 지금 그 당장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착공하려면은 지하로 착공하는 건 아무튼 수년 한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역 물론 이게 추진이 되면 되게 기대는 커지겠지만 막상 당장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그리고 이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다. 뭐 기대 효과 때문에 뭐 사람들이 좀 상가를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뭐 그런 정도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요 부분 좀 예의주시해서 좀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해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광주역을 옛날 어르신들 전부 신역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역도 그렇죠. 1969년에 만들어진 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광주역도 이제 문 닫게 생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광주의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게 신역을 문 닫고 또 신역 만들고 또 신역 만들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안타깝고, 그러니까 광주의 문화가 없는 거죠. 뭔가 그 도시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옮겨 다니는데 어떻게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겠어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돼 있고 계속 그렇죠. 먹기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있고, 여기서 좀 하나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게 저는 광주역 지상부에 도시명 하이테크 공원 조성하고 예. 주변 지역에 청춘 창의력 시장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네이밍 자체가 저는 관료들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알 수 없는 용어를 지금 계속 사업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하이테크 공원이 도대체 뭐고, 그다음 창의력 시장, 이거는 뭐 하는 시장입니까? 예? 지금 광주역 부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광주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사업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지난번 총선 때 북구 지역에 출마했었던 후보를 중심으로 제출됐었던 그 광주역 그 방안은 사실 행정복합 그 타운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최근까지 검토됐었던 광주역 그 활성화 방안 내용이에요. 지금의 북구청이 이전을 계획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광주역에서 나오는 민원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상 그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던 상인들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그 유동인구가 완전히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그 원래 북구청 이전과도 함께 논의돼서 그 지역 일대를 이제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고, 지금 이제 단절돼 있잖아요. 그 기차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지하도로 연결하는 거였나요? 지하로 이제 넣어버리는 거죠. 네. 지상을 이제 뭐 다른 방안으로 활용을 하고. 네, 그 안이 가장 최근까지 이제 지역사회에서 총선 공약으로 제출되고 고민됐었던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지금의 시당위원장인 이형석 예. 예, 후보의 공약이자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선 공약으로 사이즈업이 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굉장히 그랜드해지면서 이 요구가 왜 계속 여러 개가 더해졌냐면, 지금 광주역과 송정역 간에 일종의 셔틀 레일 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된다면서요, 잘.
그러니까 있긴 있는 게 왜 그게 요구를 셔틀 열차? 그거 요구를 받아준 게 어쨌든 송정역에 내려서 대부분의 업무를 보거나 관광을 하거나 하는 대부분의 수요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구도심 동구 쪽으로 다 넘어오잖아요, 시내권으로. 그러면 지하철 타면 되죠. 그것도 그럴 수 있고, 예를 들면 원래는 이제 내리지 않아도 바로 광주역까지 내려줬는데 네. 내리고 갈아타고 이게 번거로우니까 막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욕구가 하나 있어요. 광주역 이 도시에 철도를 까는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를 또 단편적인 도시계획 때문에 또 없애고 나중에 또 그러면은 그렇죠. 필요할 때 그런 이야기 다시 하는 깔 사람들이 거냐. 많이 있죠. 이게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광주역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이나 지형적 위치라고 하는 게 그 문화를 지켜내고 또는 이제 구도심과 새로 형성되고 있는 그 뭐 광산구나 이 일대의 중간적인 위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교통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고민들이 나왔던 게 대선 공약화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말했던 뭐 공원 뭐 이런 것들로 내용이 그리고 무슨 행복주택도 창의력 만든다고 막 그런 네, 이야기도 네. 있었어요. 행복주택도 광주역하고 좀 거리 있는데 가 조금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행복주택 여기다 만들어 놓고 네. 또 여긴 열차 엄청나게 사람 막 다니고. 네. 근데 사는 곳이 역에서 좀 멀어야지 행복하지 않나요? 그렇죠. 조용하고. 그런 점에서 행복주택은 바로 시적절하다. 역 근처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당장 지금 광주역이 이렇게 거의 폐쇄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그 당장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좀 분리돼가지고 당장의 그 시민들의 편의라거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바로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문제. 근데 저는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게 이제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추진하고 있는데 2호선이 생기면 여기 과연 연결되죠. 광주역에 대한 어떤 또 이게 물론 이제 대구를 잇는 고속철도가 연결이 되면 이제 메리트가 있겠지만 이 또 광주역에 대한 어떤 그렇죠. 이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부분이 과연 이 과정에서 고민되고 있을까. 네. 저는 그것도 되게 의문이거든요. 이게 민주화된 정치의 폐해이기도 한데요. 이제 각자 다른 고민들을 하는 거죠. 각자 다 다른 고민들을 하는데 이게 전반적인 광주의 도시개발 혹은 전국 단위의 그 철도망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각자 꿈을 꾸는 거죠. 이렇게 꿈꾸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너무 단발적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은 다른 소식은 이제 한빛 원전과 관련한 건데 이거는 뭐 이제 큰 내용은 아니고요. 광주시에서 이제 윤장희 시장 취임하고 한빛 원전 안전 문제 이제 사고의 대응과 관련해서 되게 좀 선도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대응 매뉴얼도 만들고 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방사선량을 전광판에 이렇게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빛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려면 시뮬레이션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 이 요구가 수년 전부터 나온 요구예요. 근데 윤 시장이 본인이 아무튼 한빛 원전에 대한 어떤 문제는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왜 안 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은 들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막 고급진 연구기관이 아니면 많아도 2억 원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그 원안이나 원전 관련 기관에서 이걸 탐탁지 않아 한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돌려버리면 이게 굉장히 어떤 좋지 않은 사고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이게 되게 크게 경각심이 나올 수밖에 높아지니까. 때문에, 특히 그리고 광주시가 먼저 하게 되면 그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이런 요구들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돼서 광주시가 이렇게 뭐 나서지 못한다. 좀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윤장희 시장이 아무튼 뭐 우리 일 하면서 정작 이런 어떤 총대 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뭐 돈도 별로 안 드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 해갖고 시뮬레이션 돌리면 광주에서 원전 사고 시뮬레이션 돌린 게 전국적인 태풍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장현 시장 태풍이 이런 게 원대로. 태풍인데 되게 앞뒤 문맥도 우리 시장님이 없으시고 좀 감각도 없으시고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화재 시뮬레이션 하면 건물주가 싫어한다. 그럼 건물주 눈치 보고 그걸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런 그러면서 수준이니까. 대응 매뉴얼을 왜 만드냐고요.
바람보다 빨리 달려라고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바람보다 빨리 달려라 이 부분은요. 예. 제가 지금 한번 찾아봤어요. 그 광주시에서는 그 최대한 일단 그 사고 난 부분하고 멀리 이제 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제시를 한 거다. 그러니까 바람 부는 방향을 고려한 게 아니라 단순히 사고 지점과 일단 멀리 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바람 부는 방향대로 그 대피 방향을 정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찾아봤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다고 일단 돼 있는 상태고. 꼭 뛸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 킥보드 타도 되고. 근데 그 이제 시뮬레이션 관련해서는 예전에 환경단체에서 2014년에 한번 하도 광주시가 안 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풍선 한 700개를 날린 적이 있어요. 이 이제 얼마나 얼마나 빨리 도달하나, 바람이. 이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날 하필 비가 와가지고 700개 풍선이 다 이상한 데로 날아가 버리고 그 행사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딱 하나를 날렸는데 예. 그게 1시간 만에 부안 28km 떨어진 부안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 시간에 그때 이제 28km. 비 오기 전에. 예. 그래서 이제 딱 1시간에 좀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했었는데 좀 그런 상황이었고. 풍선 한 개로.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르면은 북쪽으로 가봤으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되네. 이제 그때가 계절에 따라 좀 계절에 따라 저희가 겨울철 뭐 북서풍 이런 거 얘기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그 바람보다 빨리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야 된다라는 식의 대피 요령 자체가 뭐냐면은 원전 사고가 진공 상태에서 난다라는 전제 하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한비원운전이 지금 매번 뭐 문제가 생겨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체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제 한비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강주바닥 계속 이르브리트만 하면서 보면 여러 번 문제가 돼가지고 뭐 수리한다, 아니면 조사하고 있다, 다시 가동 시작한다, 뭐 심의위원회에서 뭐 어떤 결정이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안 그래도 불안한 시설이잖아요,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잦은 고장도 있었고 또 납품 비리와 관련해서도 한번 문제가 됐었거든요, 한빛원전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고작해야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해갖고 풍선 날리는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요것은 진짜 문제가 큰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 기사 이제 뭐 좀 가지고 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이 시장님 더 이상 그 쇼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그 필요한 일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재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기간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충심해서 이런 준비를 했던.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데.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미혁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제기했었던 바람보다 빠르게 달려라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원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예상했던 대로 불길한 예상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게, 광주시 자체적으로도 어쨌든 원전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하지 않는 문제가 이번에 저희가 광주바닥을 통해서 점검해본 내용입니다. 그럼 이후에 어쨌든 보니까 광주시 차원에서는 원자력위원회라거나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시뮬레이션 건의는 해놓은 상태인 거죠? 이쪽에다가 건의를 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하면 이제 다음만이 뭐냐면 광주, 전남, 전북, 호남권 광역단체 그 상생협의회, 상생협의회가 맞나? 아무튼 그 차원에서 뭔가 이제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이다. 7월달에 이제 실무회의가 있는데, 이제 담당자 말은 이제 정부에서 만약에 안 받으면 그때 한번 실무회의 때 안건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같이 해주면은 하겠고, 예,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뭐 같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할 텐데. 그렇죠. 예. 예. 뭐 파급력이나 광주가 이런 하면 그 영향으로 전북도 하고 전남도 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좀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거는 먼저 하는 거 뭐 광주가 최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시민안전과 관련돼서는 최초이기를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광주형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튼 시장님이 광주형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이런데 좀 뭔가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특히나 이 시장님이 환경연합 예전에 이 시장 그렇죠, 그랬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본인이 맨날 선거 때는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윤정현 시장 이렇게 없어요. 당선되는데 광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 중에 환경과 뭐 이런데 활동했던 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죠. 네. 책임이 있어요. 무엇을 좀 알아요? 책임론을 제기하고.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5가지 소식은 전부 전해 주신 거죠? 왜 끝이에요? 네.
우리가 해야 될 약간 것 같아. 그렇게 시작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광주시청에 우리가 불만이 많다. 불만을 안 갖게 만들어 놔야지. 근데 불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네. 칭찬해주는 건 맞지만 네. 잘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비판하는 것이 사실은 뭐랄까. 인정하고 하게 원래 불만이 많은 사람들 모였는데 어떻게 윤 시장이 그 기자들 사이에서 제일 잘했다고 평가받는 게 유대회 때 기자들한테 이제 그 미디어 팩이라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 가방을 블랙야크 가방을 백팩을 나눠주면서 기자들이 윤 시장 취임에 가장 잘한 일이다. 지금 까는 거지? 지금이었으면 잘하셨다고. 지금이었으면 김영란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죠. 위반이죠. 지금이라면 김영란법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점검해 봅시다. 아니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이 정도까지 마무리해서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 2부에서는 혹시 어떤 소식을 가지고 더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요? 예, 강용주 선생이 그 14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었거든요. 양심수로 갔다 나와서도 계속 보안관찰법에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소식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강영주 씨가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간단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2부에 하자면서요. 네네네. 그러면 2부에는 강용주와 보안관찰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내용을 다뤄보겠고요. 저희 귤 까는 방송 귤팟, 팟빵을 이용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하기 버튼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적극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광주극장 소개했던 것처럼 이 광고나 소개가 필요하신 그 단체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귤팟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2부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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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